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0년 6월 2일 새벽 2시 40분 서울시 송파구 성원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던 40살의 남성 김씨가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잠시 김씨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는 무역 중개업에 종사했어요.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을 중개하는 수출입의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였죠. 여러분 참고로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걸 3조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나 무역이 급성장해요. 자, 이렇게 무역량이 커지면서 덩달아 중개업자들의 수입도 크게 올라갑니다. 당시의 인터넷 정보가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 해외 회사를 연결해주는 그 중개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죠. 참고로 계약 성사 시 3%에서 많게는 10%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하는데 김 씨의 회사 또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아서 그는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만큼 통장에 돈도 쌓였겠죠. 그의 아내인 37살 이소경 씨 또한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명문 여대 약학과를 졸업해서 약국을 운영했어요. 참고로 외모도 뛰어났는지 대학 축제에서 메이퀸으로 뽑힌 적도 있고요. 이렇게 김 씨와 이소경 씨 부부 모두 고학력자의 집안 배경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슬하에는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첫째 딸인 11살 김하윤 양, 둘째 아들 9살 김민수 군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 성적이 우수했고 평판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가족으로 손꼽혔죠. 다시 6월 2일로 돌아가서 이날 김 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즐겼습니다. 4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그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집에 겨우 도착해서 아내의 부축을 받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내가 이불을 깔아줬고요. 양복과 양말을 벗겨줘요. 그러면서 애들이 잠들었으니까 조용히 좀 자라 라는 말을 끝으로 그녀는 거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약 3시간 20분이 지난 아침 6시. 남편 김 씨는 심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술 기운에 머리가 아파서 몸을 가누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물 좀 줘 소리를 쳤죠.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었던 김 씨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몇 발자국 걷는데 순간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붉은 혈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지방 옆에 피 묻은 식칼이 떨어져 있습니다. 놀란 김 씨가 바로 거실로 뛰쳐나갔는데 코를 찌르는 강한 피비린내가 풍깁니다. 또한 바닥에는 피 묻은 족적이 한가득이었어요. 텔레비전 안테나가 부러져 있고 탁상 시계와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가운데 아내 소경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온 몸이 칼로 난자당한 끔찍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순간 애들은? 김 씨는 급히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윤 양과 민수 군도 칼에 찔려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김 씨는 절규했고 일단 201호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매형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게 되죠. 아침 10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강도의 소행을 의심했어요.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현관문 잠겨 있고 창문이나 가스 배관을 통해서 누군가 들어왔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수상한 점이 더 있는데 집안 가구가 막 쓰러져 있긴 했지만 사라진 금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의 소행이라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았죠.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던 중에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범인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 2명까지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왜 성인 남성 김 씨에게는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찰의 의심은 남편 김 씨에게 향했죠. 자, 그날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이 귀가한 건 새벽 2시 40분입니다. 이때 아내가 직접 문을 열어줬죠. 그리고 나서 시신이 발견된 건 아침 6시예요. 즉 새벽 2시 40분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경찰은 이 시간대에 무슨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지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그날요, 김 씨가 집에 들어간 직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한 새벽 2시 45분쯤? 여자랑 애들 비명소리가 한 7, 8번 들리던데? 내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출입자 명단도 다시 확인하고 집집마다 괜찮은지 확인하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김 씨 집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더라고. 자, 이 집의 구조상 거실에서 비명소리가 났다면 안방에서 자고 있던 김 씨가 못 들었을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정작 그는 비명소리는 고사하고 경비원이 문을 두드린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남편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에서 미세한 혈흔이 나와요. 이거 혹시 지금 막 안테나 부러져 있죠? 탁상시계 떨어져 있죠? 머리핀 있었죠? 이거 뭔가 이 부부싸움을 한 흔적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와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살해한 거 아닐까라고 본 거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설명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흰색 와이셔츠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피가 단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와 2 아이들 모두 수차례 칼에 찔려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만약 남편이 범인이라면 정말 피가 한 방울도 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시 경찰이 혹시 그가 살해한 후에 샤워를 한 건 아닐까 이걸 확인할 목적으로 현장에 있던 김 씨한테 손을 씻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으니까 색감만 이 떼국물이 나와요. 그럼 아닌가? 이후에도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두고 집중 조사를 했지만 결국 혐의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술도 일관적이었고요. 게다가 주변에서 가정 내 불화를 의심하는 이도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입니다. 먼저 큰딸 하윤 양은 총 3번의 공격을 받았고 심장과 간이 파열됐어요. 왼손과 오른팔에 방어흔이 남아있더라고요. 또 둘째 민수 군은 더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칼로 4번 그리고 젓가락으로 9번 찔린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옆구리를 집중적으로 찔렸고 팔과 다리에 방어흔이 보였죠. 즉 하윤 양과 민수 군 모두 타살은 명백합니다. 하지만요, 엄마 소경 씨의 부검 내용은 어딘가 달라요. 그녀는 무려 14차례 칼에 찔렸는데요. 그중 7번은 가슴을 관통했고 한 번은 심장, 한 번은 오른쪽 폐, 나머지 5번은 간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에 상처가 없고 방어흔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칼의 공격을 수차례 받았다면 이제 피해자가 방어를 하니까 방어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또한 범인의 힘 조절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 상처의 깊이와 방향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방어흔이 없는 것도 이상한데 이 소경 씨의 상흔의 깊이와 방향이 이상하게 일정한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극단적 선택일 경우입니다. 보통 같은 손을 사용하면 비슷한 각도에서 찌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흔은 한 부위에 집중이 되고 그 방향과 깊이가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다만 주저흔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를 찌르는데 당연히 거부감과 또 저항심이 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깊숙이 찔러 넣기 힘들죠. 그래서 보통
치명상 주변에 얕은 상처 여러 개가 발견된다고 해요. 그런데 소경 씨의 상흔에는 주저흔히 보이지 않았죠. 자, 이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전문가들은 엄마인 소경 씨가 분노에 가득 차서 스스로 공격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뭔가 불안정한 심리 때문에 이성을 잃었고 자신과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논리였죠. 그러고 보니까 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안방 쪽에 놓여있던 흉기, 거기에 쪽지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소경 씨 거였어요. 또 방바닥에 찍혀있던 그 발자국들 모두 소경 씨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민수군이 사망 당시 손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범인의 머리카락이 있었죠. 그게 바로 소경 씨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사건 당일을 추정합니다. 새벽 2시 45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남편과 소경 씨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인사불성이 된 남편은 바로 쓰러져서 잠에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복수로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하지만 이 모든 걸 남편의 범행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칼을 안방에다가 놓아두고 거실로 나와서 사망했다는 추정입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족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은 아니, 소경 씨가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냐. 말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 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소경 씨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한 가지 가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혈액형이었어요. 2년 전 당시 국민학교 1학년이 된 민수군이 학교에서 통지표를 받아옵니다. 근데 여기에 혈액형 검사 결과가 있는데 A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본 부부가 깜짝 놀라요. 왜냐면 남편 김 씨와 아내 소경 씨 그리고 큰딸 하윤 양 모두 O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O형 부모 사이에서 A형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었죠. 여기서 즉각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이제 아내도 억울한 마음에 다 같이 혈액형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지만 이게 잘 통하지 않았대요. 근데 남편은 어렸을 때도 군대 갔을 때도 다 혈액형이 O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O형이 분명하다라고 믿게 된 거죠. 실제로 소영 씨도 재검사를 받았는데 O형이었고요. 아니 그럼 왜 아들은 A형이야? 다른 남자의 자식 아니야? 이런 의심이 꽃피었고 이때부터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를 감시하며 집착합니다. 약국 근처에 숨어서 일거수일투족 살펴보고 또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억하심정으로 폭행까지 저지르고요.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소경 씨가 말 못할 스트레스가 쌓인 거다. 그래서 사건 당일을 추정해보면 김 씨가 술에 취해서 그날도 혈액형 이야기를 하며 아내를 폭행하고 소경 씨는 이런 상황에 지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 그런데 이때 이제 아이들도 살해를 하면서 하윤 양보다 민수군의 몸에 상처가 더 많았잖아요. 이것도 설명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이 사건은요, 혈액형 살인사건으로 불리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남편 김 씨에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명백한 오보였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소경 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남편이 의처증을 보이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또 가족들과 지인들 역시 다 입을 모아서 아니 이 사람들 되게 가족 관계 좋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증언을 했고요. 언론은요. 1학년 1학기 통지표에 민수군의 혈액형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 통지표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아내가 먼저 남편한테 아들의 혈액형을 이야기하면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설득했는데 남편이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의심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O형 부부 사이에서 A형 아이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형을 말하는 ABO형은 적혈구 표면의 A, B 항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A 항원이 존재하면 A형이고 B 항원이 있으면 B형. 근데 모두 있을 경우 AB형. 근데 없으면 O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바로 푸코오스 전이 효소가 없는 경우예요. 이게 항원을 만드는 효소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 A든 B든 그 항원이 생성이 돼요. 근데 A형 유전자가 있어도 푸코오스 전이 효소가 없으면 항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항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A형인데도 불구하고 O형으로 검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김 씨의 혈액형이 실제로 O형이 아닌 A형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들의 혈액형이 A형이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 김 씨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걸 다 납득하게 돼요. 참고로 그의 혈액형은 A형이 맞았습니다. 그럼 왜 O형이라고 나왔냐? 1990년 당시에는 혈액형 검사 시약이 비싸서 소량씩 나누어 사용했다고 해요. 그만큼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 씨는 이걸 몰랐음에도 혈액형 이슈가 있어도 민수군이 내 아들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느냐 이걸 추정해 봤을 때 그 아들이 남긴 일기장에 아빠랑 이발소에 갔다가 목욕탕에 다녀와서 너무 즐거웠다 아마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가족의 관계가 그렇게 막 무너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아내 소경 씨는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 남편은 아내의 주식 실패 뿐만 아니라 운전 교습을 받다가 성폭행 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힘겹게 꺼내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남편의 주장일 뿐 소경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결국 강남경찰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소경 씨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후 동부지청이 재수사를 했지만 같은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소경 씨의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아니, 이거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결국 1991년 2월에 재수사를 통해서 진범을 밝혀달라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돼요. 17개월 후인 1992년 7월에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결정이 타당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요, 그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 사건이 뭔가 좀 의문점이 많긴 해라는 걸 좀 인정한 거죠. 그건 3-4가지 정도였는데요. 가장 먼저 그래서 범행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남편에 대한 불만? 그럼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죽일 게 아니라 차라리 인사불성이 된 남편을 살해하는 게 더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끔찍하게 아꼈던 그 아이들을 살해해? 이 이유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검서에 따르면 소경 씨는 15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이 중 7번은 심장과 폐, 간을 관통했어요. 그럼 치명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칼을 안방에 두고 거실로 돌아와서 사망을 했다라는 논리가 이게 영 납득이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 가슴을 7번이나 찔렀다는 게 이게 가능해? 라는 의문도 남고요. 결정적으로 민수군의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가 쉽사리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민수군의 상처 중에 일부는 젓가락에 의해 발생했다고 했어요. 9번이나 찔렸고요. 아니 그런데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젓가락이 발견되지 않아요. 만약에 소경 씨가 그 아이를 살해했다면 굳이 이 집안에 있는 어떤 흉기를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즉 아무리 봐도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숱한 의문을 남기고도 사건은 종결됩니다. 답답해 미치겠죠. 1990년 6월 2일 소경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살해한 범인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자에 의한 범행이었을까요? 그 진실이 과연 밝혀지는 날이 올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2월 23일 이른 아침, 경성북도 의성군 다인면 진입로 부근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숨진 이는 50대 남성 김씨. 사고 당시 충격으로 김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는 1시 2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행히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었죠. 사고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도로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급격히 변하는 위치입니다. 전형적인 사고 다발 지점이었죠. 경찰은 그걸 토대로 이 사건을 뺑소니 사고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가 워낙 외진 지역이었고 CCTV도 없고 심지어 야심한 시각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행방이 미궁에 빠진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지난 2013년 뺑소니 사건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다 지나버리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도 안타깝게 미제로 종결되고 말았죠.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던 사건, 종결 2년 후인 2015년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제보자 A씨는 금융보험공사 직원이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지인 B씨가 얼마 전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무리 중 한 명이 술 기운에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아무리 술이 취해서 한 얘기라 할지라도 분명 범죄잖아요. 그래서 솔깃했죠. 게다가요, 그 사람이 이내 술술 이야기를 해내는데 사건의 연도, 지역,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이었다라는 점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B씨가 A씨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당시 금융보험공사에서 일하던 A씨가 보험 살인사건을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이걸 제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살인사건이라면 공소시효 10년? 이건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이후 경북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얻은 단서라고는 2003년에 발생했다더라, 경상북도라더라, 뺑소니 사고로 처리됐다더라 라는 이 세 가지 팩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우선은 비슷한 사건을 찾아 나갔고, 그렇게 해서 지목된 사건이 바로 앞서 말한 의성군 김씨 사망 사건입니다. 이게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보험살인이라고는 전혀 아예 그 부분은 고려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죠. 어라? 근데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먼저 경찰은 김 씨의 아내 박 씨를 주목했습니다. 보험살인이었다면 그 수혜자는 아내일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 2003년 남편이 사망한 직후 박 씨가 특정 인물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돼요. 무엇보다도 이게 자기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게 아니라 딸 명의의 계좌,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게 눈에 띄었죠. 통장에는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냐 하고 보니까 다름 아닌 박 씨의 여동생 계좌입니다. 여동생. 그런데요, 더 조사해보니까 돈이 입금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최 씨라는 제3의 남성이었는데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어요. 이 모든 돈을 어떻게 아내 박 씨가 다 보낼 수 있었냐? 물론 남편 김 씨의 사망보험금이었죠. 이 사건 냄새가 나죠. 자, 그렇다면 최 씨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알아보니까 그는 사건 당시에 여동생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내 박 씨,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내연남 최 씨,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셋이 짜고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나눠 가진 걸까요? 그런데요, 돈을 나눠 가졌다라는 사실만으로 다짜고짜 살해 용의범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약 6개월이 흘렀을 무렵 한 가지 묘안이 떠오릅니다. 일단 박 씨의 여동생을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왜 왔는지 궁금해하겠죠? 이때 김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동생은 당연히 당황할 텐데요. 아니,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고 12년 전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갑자기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에 경찰은요, 이 당황을 한 여동생이 분명 공범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박 씨의 여동생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최 씨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12년 전에 관계를 맺었을 뿐 지금은 아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헤어졌죠. 사실 경찰이요, 주범으로 의심을 하고 있던 인물은 최 씨였습니다. 왜냐면 김 씨가 사망하던 날 아내 박 씨는 친척 집에 있었다라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동생은 아예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위장할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돈을 나눠 가진 이 세 사람 중에 직접적으로 뺑소니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최 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술술 흘러갑니다. 경찰이 최 씨를 불러서 신문을 해요. 그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긴장해 있었죠. 다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압박을 하게 되자 끝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합니다. 경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증이 확증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 씨가 또 하나의 예상 밖의 진술을 내놓습니다. 공범이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인물 1명이 더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자신이 범행에 가담을 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운전해서 김 씨를 숨지게 한 건 그 또 다른 인물, 이 씨라고 주장합니다. 자, 경찰은 즉각적으로 이 씨를 추적했고요. 머지않아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죠.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범인이 속속 나오면서 결국 최종 공범은 4명. 경찰에 소환된 이들의 자백을 통해 12년 전 그날의 진실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소름 끼치는 살인 계획은 사건으로부터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내 박 씨에 따르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숨진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이 의처증 증상을 보이면서 증거도 없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폭행을 저질렀죠. 아내는 견디다 못해 점점 남편을 증오하게 되는데요. 당시 박 씨의 동생은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무당이었던 동생은 전국에 영험하기로 소문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형부를 저주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 저주는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었죠.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아내 박 씨는 결국 직접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다 퍼뜩 몇 년 전에 가입해뒀던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 보험은 월 6만 원 정도 납입을 했고 사망할 시에도 5천만 원 정도 지급되는 나름 저가형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애초부터 박 씨가 살인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마침 이 박 씨의 여동생이 보험 설계사로 예전에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이 가입자가 공휴일, 늦은 시간에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 지급액이 최대 10배까지 올라간다는 특이한 사항들을 알고 있었죠. 이런 약관이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실제로 보험사들은요,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평소에 사망했을 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특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휴일재해 보장 특약이라고 해요. 어쨌든 언니와 동생은 형부 살인을 결심했고 이후에 공범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저 동생의 내연남 최 씨가 선뜻 가담하게 되는데 일단 돈이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최 씨가 끌어들인 사람이 그 중학교 동창 이 씨입니다. 범행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들은 각각 5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이후 4명의 일당은 여동생의 집에 모여서 김 씨를 어떻게 죽일지 작당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 씨에게는 독특한 술버릇이 있었는데 술에 취하면 마을 입구까지 걸어서 오는 습관이었죠. 아내와 공범들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소유한 1톤 트럭으로 살인을, 그러니까 뺑소니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사실 이 4명이 사전에 현장을 다 답사했어요. 여기가 사고가 날 만한 지점이다. 괜찮은 곳이다. 그리고 뺑소니 후에 너는 이렇게 도망을 가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받을 게 아내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아내 박 씨는 친척집에 가 있고 오직 이 씨와 최 씨만 움직이기로 계획 세워둡니다. 대단하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4번째 공범이었던 이 씨가 당시에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가지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서 친밀하게 다가왔죠. 평소에 김 씨도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수락합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친분을 쌓게 돼요. 그리고 바로 사건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이 씨가 그동안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답례를 좀 하고 싶다면서 김 씨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그날 밤 둘은 칠곡에 있는 한 횟집에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넘어 자정이 되자 이 씨가 먼저 내가 당신을 집에다 데려다 드리겠다 하면서 범행 장소로 자신의 차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평소 술버릇처럼 됐다고 나 마을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했죠.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주변에 인적이 없는 걸 확인했고요. 그대로 만취한 김 씨를 향해 트럭을 몰았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이후에 범인은 미리 파악해둔 도주로를 따라서 인근에 있는 저수지로 향했고 거기에서 최 씨와 합류한 뒤에 검문소가 없는 곳으로 다시 도주합니다. 길에 쓰러져 있던 김 씨는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에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났고 아내 박 씨는 사망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드디어 손에 얻습니다. 우선 자신의 몫으로 2억을 빼뒀고요. 공범들과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나눠 가졌죠. 경찰은 뺑소니인 줄만 알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일당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안심하고 12년을 살아온 건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맨 처음 술자리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12년간의 완전한 범죄에 도취되었던 공범 중 한 명이 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게 실마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제보로 이어지면서 끝내 이들의 살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였죠. 참고로 그때 범인이 술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죽은 사람이 꿈에 보인다. 라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2년간 범행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남겨진 죄책감은 결코 쉽게 지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판결의 시간이죠. 2016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청부살인을 한 아내 박 씨에게 징역 15년, 여동생에게 징역 12년, 그리고 내연남 최 씨에게 10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문 이 씨에게 1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증명하듯 이 사건은 마무리되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에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비닐에 쌓여있는 생선회가 몇 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횟집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술자리에서 남아있는 좀 횟감을 챙긴 거죠. 집에 가져와서 아내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기를 상습적으로 의심하고 폭행했다.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살해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범인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없었고요. 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도 없었죠. 그 사실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폭행을 당했을지언정 박 씨가 청부살인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누군가는 살인자가 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만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